네, 이것머니 2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이번 주에도 손승우 권혜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쉬었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그거 뭐 방송 저 3시간 하고 목요일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전날 밤새고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2차에서 지난주에는 못했죠. 먼저 좀 해봐야 될 얘기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고 총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또 이제 재난지원금이 시끄럽습니다. 뭐 어쨌든 여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로 100%를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희한하게도 야당하고 지금 기재부가 한 팀이 돼서 70%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죠. 네,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네. 손수욱 기자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일단 야당이 지금 정비가 제대로 됐다고 봐야 하는지부터가 지금 약간 뭐 얘기하자는데 지금 네. 야당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야당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카운터 아니죠. 파트들이 지금 뭐 약속을 못 잡고 있는 네, 상황이긴 그런 해서 상황이긴 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데 야당이 이게 제대로 된 의견인가라는 생각부터 좀. 아니 근데 100%를 뭐 의견을 못 준다라는 거는 얘기를- 야당의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통된 의견인 거고 황교안 대표가 그 얘기 던진 사람은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원래 성향상 100%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야당하고 기재부가 같은 팀이 되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 기재부는 원래 입장이죠. 원래 입장. 원래는 50 이하였죠. 50 이하였는데 70이 70으로 된 거고. 결정을 해서. 근데 지금 이제 100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권혜리 기자는 어떻게? 네, 사실 요거는 우리 저희 지난주 얘기를 좀 다 했었가지고 했죠. 지난주에 네. 의견들이. 근데 그때랑 또 네. 다른 상황이죠. 네. 선거는 끝났고 여당이 압승을 한 네. 상황에서 여당이 1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못 근데 저는 받겠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액수에 대한 거는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액수를 네. 줄여서 다 주자. 네네. 예. 저는 그 사실-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네. 안 나오는 아니죠. 80만 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니,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때 원래 100만 원짜리도 4인 가족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뭐 1인당 20만 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 4인 가족에서는 20만 원씩 줄어드는데 그것만 해도 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뭐 좀 말이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도 이거를 국민을 77대 3으로 나누는 비용과 어떤 거기서 생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불필요한 분란 같은 거 그런 거가 없는 상태에서 액수를 좀 줄여서 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진짜 지금으로서는 되게 안개 속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사실 기재부 입장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계속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살림을 하는 부서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건 지금 돈을 써야 될 때다라고 이런 주장이나 생각이나 할 수 있는데 살림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막 지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 조금 아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저기 사실 원래 그 70%로 했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고 그동안 원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조정해서 자기들이 맞춰놓은 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지하고 싶을 텐데 앞으로 돈을 어디다 더 써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다 주면서 좀 액수를 줄이는 절충안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 다 주자는 쪽에서 약간 줄이자는 쪽으로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네네.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했던 포인트를 제가 짚고 싶었던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길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과거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상 보면 초반에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의 교훈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많다라고 볼 때 초반에 이렇게 확 한번 뿌려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타격을 입은 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무제한으로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이며 국채 발행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저는 지지난주에는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70% 정도 정부가 뭐 70이든 72든 75든 정부가 정하는 방향이 이제 축이 저는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포커싱을 하는 게 필요하고 만일에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력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100% 주면은 뭐 다 좋겠지만 뭐 역사가 지난 뒤에 어느 게 맞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혹시 길어질 거에 대비해서 한 칼 정도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액수는 줄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다 준다고 하면. 근데 효과 생각하면 한 번에 딱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근데 있고. 이게 그게 어려운 판단인 그게 것 이제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길어지냐의 문제인데 사실. 금방은 안 끝날 네. 것 같잖아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0% 정해진 안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1% 정도를 이번 코로나 대책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6.3%를 씁니다. GDP의 6.3% 현재까지 결정된 게 독일이 4.4%, 영국, 프랑스가 1.8%씩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여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아니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는 뭐 이것머니를 통해서는 쭉 말씀드렸는데 여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살림을 맡고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장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증은 청와대는 왜 팔짱을 끼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해 와라라는 게 청와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는 받아주겠다.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여당과 기재부가 약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나 뭐 대국민 메시지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라고 해서 그 회의에 청와대 관계자도 가서 같이 셋이 회의를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어떤 해결책 혹은 중재안 혹은 뭐 협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팔걷어붙이고 참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부담스러운 건가? 이 사안에 청와대가 뭔가 들어가서 하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청와대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비상경제회의가 아마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긴급한 요인이라면 청와대가 조금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예, 저도 거의 동의를 하고 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해줘야죠. 비상경제 회의에 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얘기가 안건이 주로. 이제 비상경제 네, 주로 안건이 일자리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일자리랑 직접 이제 긴급 네, 우리나라로 네, 네. 따지면 이제 요 두 안건이죠. 저희가 말한 재난 미국식이죠. 이제 지배하는 미국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고 물론 미국도 이제 그런 식의 자원을 주지만은 우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유럽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이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둘 다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두 방식으로 다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원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1% 쓰는데 금융위기 때 경험으로 놓고 보면 아직 더 여력이 있다 보면 더 써야 되는 게 맞죠. 솔직히 경제를 보면 하면은. 아까 손수업 기자가 전에 얘기한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돈을 언제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도 중요하지만 언제 쓰느냐. 근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 차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주말인가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실업자 늘어나는 만큼 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실업급여 바깥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실직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다. 그러면 고용지원 유지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긴급 실업급여라든가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또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이 논의를 오늘 해서 이제 비상경제 회의를 해서 그 이 논의가 부분도 이루어질 거고 오늘 예. 이루어지면 이것도 이제 패키지로 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뭐 이제 돈을 받아내든가 뭔가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그거를 같이 조율을 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액수 내에서 한도 내에서 이제 기재부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고용 그다음에 뭐 직접 긴급 재난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언제 타이밍에 쏟아 부어서 이제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끝나고 혹은 이번 연휴 기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는 있죠. 외국 상황을 봐야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내수라도 좀 돌려서 하려면 그 타이밍을 잡겠죠. 뭐 좋은 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쯤에서 약간 좀 그 여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180석을 가져갔어요. 180석을 가져가서 이제 슈퍼 여당이 됐고 다음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국회가 열리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지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슈퍼 여당이 되고 첫 번째 이슈를 지금 들고 나온 게 재난지원금 100%입니다. 근데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이 돈을 언제 쓰느냐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당이 지금 이 100%에 이렇게 매여 있을 상황인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들 이제 정말로 슈퍼 파워를 가졌으면 네.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좀 이게 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 뭐 이렇게 좀 하게 하는 어떤 힘을 보여주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힘을 보여주는 좀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뭔가 그런 그 국가의 재정 혹은 거시경제 이런 걸 아 저 사람이 좀 알겠구나 싶은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이번에 민주당 간판 달고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고향의 이용우 저 당선자라든가 혹은 세종의 홍성국 당선자가 그나마 경제 파트에서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두 사람은 금융 금융계 쪽이죠. 사람들이고 약간 이제 미래, IT, 4차 산업 이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관련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내는 쪽에서는 뭐 아주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그 다음 상황 뭔가 이제 그걸 좀 미래 비전 이런 걸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지금 여당이 이 선거 직후에 100%에 매여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청와대도 결정을 빨리 지어주고 여당이 다른 쪽으로 가게 좀 뭔가 진짜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정말 장기화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나아서 네. 요새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고 우리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라 바깥이 워낙 지금 엄중하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벌써 이번 달에 수출액이 쭉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장기전을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180석을 가진 여당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이 일자리 문제도 기재부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선거 이긴 이후 직후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야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런 대책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여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재부 차관이 아니라. 그랬다면 조금 더 100% 논의도 다른 것과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온갖 관심이 가구당 100만 원을 주냐 안 주냐로 초반에 흘러가는 게 저는 별로 건전해 보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그 지금 에라도 그 여당의 전문가들이 좀 더 확충이 되고 그런 좀 의견들이 많이 좀 개진돼서 방향이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큰 쪽으로, 좀 더 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하자는데 논의할 사람도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 황교안 대표가 말한 건 안 될 거다. 예? 저희 영화 데이브 얘기하면서 뭐 예산 있는 거 짜가지고 하려는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판의 초점은 야 너네 선거 전에는
한다고 해놓고 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한다고 하느냐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 전에도 안 한다는 얘기였어요. 일관됩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일관된 거고 일관돼서 잘했다가 아니라 어차피 안 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 간의 이 의견 조율이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100%에서 맞아요. 지원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뭔가 덜컥하고 걸린다는 거는 보기에 좀 좋지 않다. 지켜보기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인터넷 가입 권유가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3년 계약이 끝났거든요. 조금 얼마 전에.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동의하셨을 겁니다. 아유, 제가 동의할 리가 없죠. 계약 과정에서 아니, 저는 왜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계약이 돼 있는 통신사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3년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나중에 전화하면 이 목소리가 그렇죠. 알았네 얘. 막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걸 왜 따지니? 뭐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요금을 깎아주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뭘 저한테 주죠? 전화 오는 거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저한테 전화를 사실 하지 않고서는 제가 3년을 넘었다는 걸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 통신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 중간에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예, 있죠. 예. 예, 예. 그런 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도 제가- 충분히 싸게 줍니다. 제가 3년 전에 KT를 한참을 쓰다가 이제 그 호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네, 깨닫고 네, 네. 바쁘게 살다가 호갱. 자, 그러면 기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런데 KT가 이제 처음에는 확 내려주죠. 확 내려주고 뭘 주고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LG 플러스 뭐 가입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요. 그런 회사 갔더니 평균 요금은 이거보다 다소 비싸나 그 현금 지원 같은 네, 걸 네.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주죠. 그래서 딱 그거를 합치면 평균이 그 LG 플러스나 KT가 제시한 거 최저가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이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3년이 된 시점에 딱 바꿔 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저는 얼마 안 남았을 건데 이게 계산하고 이러려니까 되게 뭐라 그러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다음에는 그냥 통신사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쓰던 데에 전화해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쓰던 데에 전화해서 얼마 해줄 거냐 라고 제가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접 협상을 해서 그걸 한번 녹음을 해서 리포트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통법에 대해서도 저는 극렬 반대였지만 기업의 일종의 마케팅을 물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다, 네가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마케팅을 그렇게 비판하는 아니 저는 거에 비판하는 게 대해서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특히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죠. 오래 나이 쓰고 드신 분들은 계시거든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방법이 너무 어렵고 야 그거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 리포트를 해볼까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면 요즘 특히 뭐 생활비도 빡빡하실 수 있는데 통신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래 쓰신 분들을 한해서 뽐뿌에 가셔도 그런 그렇죠. 업체들이 있고요. 클리앙에 가시면 이제 클리앙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직접 홍보라는 칸에 가시면 인터넷 이렇게 싸게 해주는 데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중간 갑자기 옆으로 약간 잠깐 셉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인터넷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나를 잘 한번 기억 안 나요. 기억 근데, 전혀 못하고 거기다 전화기랑 엮고 뭐 이러면서 네. 사실 그렇게 한 몸뚱아리가 돼서 풀고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것저것 얼마나 엮여서. 됐나 들어가 보려고 그 사이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114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전화기랑 엮여 있거나 하면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몇 달이 됐냐라고. 우린 따로 있잖아요. 네? 우리는 회사 전화랑 그런 아니 근데 그 아니, 통신사에 통신사에 고객센터로 전화. 전화를 해서 그래요? 내가 몇 달이 됐냐, 혹시 계약이 끝난 건 아니냐, 뭐 저는 막 인터넷 들어가고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 생각 안 나갖고 하다가 포기하고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바뀐 게 제가 지난달인가 문자를 받았어요. 제 통신사에서 약정 기간이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러고 이제 문자가 짧게 왔어요. 네. 혹시 길면 알 것 같아가지고 휙 지나가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주장했던 건데 그런 통보는 해줘야죠. 예,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이제 인지는 했습니다. 인지는 했는데 지금 이제 바꿀 뭐 뭔가 좀 여지가 안 돼서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갈 계획인데 전환해서 예, 6개 그 3년 계약이 끝나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리하게 째고 이제 그 다른 팀과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상당 최저가에 가입을 했는데 네. 정작 쓰면서 또 다 호구가 돼요. 그냥 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보다 보면은 저 그냥 유료 결제 해서 보고 약간 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한 궁금한 달에 거. 얼마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네. 해놨는데 영화 그래서 보고 뭐가 보고 뭐 보고 하면 제가 뭐 저도 이것저것 지원 받아서 가입은 했는데 야 뭐 나는 이미 뭐 털만큼 그쪽에서 나에게는 털만큼 털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 봤더니 들어서 그 게시판에 첫 댓글이 그렇게 이 업체에서 쓴 제목이 인터넷 3년 썼으면 바꾸셔야죠라고 달아놨네요. 아예 보니까 지금 KT가 좀 짜고요. 네. KT는 얼마 안 주네요. 네. 얼마 안 주고 LG U 플러스로 해서 인터넷하고 TV까지 네. 46만 원을 주네요. 네. 자, 이거 더 얘기하면 저희 홍보가 될 것 같은 수준이네요. 아니 뭐 홍보가 되는 네.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쓰시는 분들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그럼요. 얼마든지 근데 진짜 46만 원을 주네요. TV를 사겠는데요? 요즘에 TV 싸게 나오는 것도 네, 많은데. 인터넷을 바꾸고 TV를 사겠는데요. 네, 하여튼 3년 쓰셨나 안 쓰셨나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손승욱 기자가 영어로 준비를 또 아니야 영어가 아니라 혹시 영어인데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영어인데요? 저희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 요즘에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뭐 많아요. 펀드당 한 2천억 들어가고 뭐 개인들이 2천억, 근데 3천억씩 진짜 저는 강심장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어제 그 WTI 선물이 그 마이너스 40달러를 찍은 어제 엄청나게 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지금 월 선물이 마감이 됐고, 그죠? 네, 올 선물 어제로 마감이 됐고 오늘, 6월로 네. 넘어가는데 어제도 그 ETN이랑 ETF에 그 원유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인 ETN, ETF에 사실 어제 같은 날도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몰린 거예요. 야, 진짜 굉장한 강심장들이 많구나. 여기다 이제 이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망하기로 물론 시나리오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그냥 중간 시나리오를 봤을 때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46인가 48인가 그래요. 현재 예측이. 그러면 지금보다 뭐 거의 더블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어쨌거나 올라갈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전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예전부터 경제부 있을 때부터 얘기를 이제 자원에 투자한다라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네네, 근데 엄청 특히 원자재 투자라는 거 워낙 훅 오르락 내리락 하기 네. 때문에 그 어떤 원자재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 원유는 더더욱 변수가 많다라는 거.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죠. 합리적일 수 있고 그게 더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좀 논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CN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유가 얘기는 유가 전쟁 얘기는 했으니까 사우디랑 러시아랑 해서 뭐 결국에는 감산 합의를 했지만 그건 뭐 많이 부족한 양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 이제 미국의 관심 그리고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초점은 미국 셰일가스들이 파산을 할 것이냐 얼마나 합병을 할 것이냐에 붙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는 대전제는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는 소비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외신들 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몰랐는데 자동차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제 소비가 그럼요. 자동차가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네네. 많다니까 네네네. 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뭐 비행기랑 배가 한 10% 좀씩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셧다운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소비량도 뭐 미국, 중국, 인도 뭐 이런 식인데 사람 많은 순서 미국 1위인데 압도적인 1위인데 그럼 이제 결국 쉽게 말하면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가 모는 자동차가 전체 10%를 차지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상태고 네. 뭐 어제 뭐 모든 지상파 뉴스에서도 얘기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유조선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조선에 기름을 채워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전제도 뭐냐면 올해 말이 되면 지금 사실상 공짜잖아요. 거의 싼 값에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 있으면 특히 이거는 뭐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결국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도 투자를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어떻게 갈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다라는 얘기는 정말 그 선물 트레이더들이 기름을 자기 집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나? 저도 그 오늘 말. 아침에 그걸 설명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건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네. 무슨 가격인,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의 석유를 사겠다라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권리를 이제 뭐 팔 수 있죠? 뭐 저기 어디야, 뭐 항공사에도 팔고, 어디에도 팔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팔고, 팔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기가 되면 제가 석유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전 뉴욕이나 서울이나 도쿄의 사무실에서 선물을 팔고 있는데 제가 기름이 저희 회사 사무실로 배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배달 받아서 쌓아두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운송료도 있고 배송료도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죠 요즘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헐값에 내다 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석유를 이제는 원유를 쌓아놓을 곳도 없고 그걸 팔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게 결국 해결되려면 자동차, 비행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뭐 이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많은 회사들이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유정을 폐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CNBC나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들만 살아남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미국의 석유의 역사를 보면 원유의 역사를 보면 회사들이 합병됐다가 흩어졌다가 합병됐다가 흩어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회사들이 다시 합병 쪽으로 큰 회사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 이제 그게 독점이다 가점이다 이게 그 후에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 좀 잘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석유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 생산량이 좀 줄겠죠. 지금 사실상 석유 회사들이 이제 미래에 대비해서 탐사하는 작업, 새로운 유정을 파는 작업은 사실상 거의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라서 그 원유 유가가 생산량이 줄어들까 지금 원래 그 오페크가 협상했던 거는 자발적으로 줄이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비자발적으로 줄이는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생겨나면서 양이 줄어들 경우에 뭐 그 가격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 그 연말에 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뭐 유행한다든가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바로 셧다운에 들어가겠죠. 이제는 전 세계 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또 셧다운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자동차 비행기 이게 딱 중단이 되면 유가는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물론 북반구의 겨울에 원유 소비량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안전한 투자냐라고 볼 때 뭐 야, 누가 봐도 지금 가격보다는 오르잖아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그 진짜 오를까? 100% 오를까라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제 약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근데 안 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상품이 ETN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원유 가격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아는 개념이겠지만은 혹시 이것머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럼 나만 지금 이런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더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파생 상품이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만큼만 떨어지고 오르면 오른 만큼만 먹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괴리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유가 만약에 1달러다. 근데 사실 이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 몰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파생 상품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 원유 가격은 1달러인데 그거의 그 상품에서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브렌트유나 두바이유에는 이 ETN, ETF가 없어요. 다 WTI, 그러니까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에 다 꽂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WTI 같은 경우에 어제 그렇게 폭락을 하고 오늘도 지금 뭐 거의 10달러 선에서 배럴당 159리터당 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이유가 사실 이 원유 ETN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세계적으로 몰린 것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원유 1달러일 때 내가 원유 ETN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내가 먹는 거는 그 5달러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5달러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샀을 때 그 시장가는 5달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게 대단한 수익을 못 올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취급하는 금융사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데들이 그거를 시장가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LP라고 하는데 반대 매매 같은 거를 하면서 그거를 좀 맞추려고 되게 노력은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도 몰리겠죠? 몰리니까 잘 안 돼요.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괴리율이 뭐 평소에는 이게 사실 원유 ETN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나기 전, 그러니까 어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몇 주 동안의 상황이 나기 전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원유 ETN 계율이 보통 뭐 2에서 6%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요새 뭐 70% 우스워요. 들어가서 보면은 어제는 90%가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개인들이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원래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느낀 게 사실 이 원유 ETN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을 때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되게 홍보를 하던 시절에 뭐 증권사들 블로그나 이런 거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뭐 괴리율 얘기나 뭐 LP 얘기나 이런 얘기를 쏙 빼고. 그러면 빼죠. 네. 야, 이거는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시면은 진짜 안 되는데 이런데 혹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부분, 리스크가 있는 부분만 쏙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저는 사실 나중에 그런 이제 생각을 근데 투자 설명서나 계약서에는 써 있죠. 있죠. 있는데 네. 깨알이죠. 설명 깨알 홍보에는 갖고. 그런 걸 빼는 거죠. 네, 이거는 머리 그래서 아프니까. 참 요거는 뭐 진짜 그냥 주식하는 것보다 훨씬 그럼요. 파생. 각오를 가지고 파생 하셔야 상품이니까 되는데.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들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48달러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큰 투자 회사들은 50달러, 48달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상이. 그런 경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좀. 그런데 약간 그러면 나는 떨리는 거죠. 0달러에 샀는데 나는 10달러에 샀는데 이거 아닐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웬만큼 몰라도. 이게 다들 잘 돼서 네. 이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거 재밌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전 과거들을 보면 이럴 때 들어왔다 물려가지고 내 다시는 저쪽으로 쳐다보고 뭐도 안 한다. 뭐 펀드죠. 펀드 같은 금융위기 경우에 이제 때, 뭐 금융위기 예를 때. 들면 중국 펀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걸로 재미를 본 경우들이 좀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는 안 해. 이게 뭐 뭐야 이렇게 이제 되는 진짜 거죠. 들어서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 연령대나 위쪽에. 근데 저도 지금 한때 그랬어요. 20, 30대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판에서 솔직히 이제 뭐 특히나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이야 한다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이 생긴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도 이게 어디로 갈지 물론 많이 회복 코스피가 올라왔지만 정말 이대로 쭉 갈지 그러니까 아니면 언제 또 어떤 충격이 있을지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 사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출렁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무도 예측 상황인데 못해요, 한 번 지금 우리가 내려왔다 올라올 때 지금 재미를 본 분들이
봐봐 되잖아 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약간 좀 쌈짓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되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는다거나 아, 그건 안 되죠.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한 좀 때죠.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 같은 부분들 좀 찾아서 공부를 이왕 하실 거면 찾아서 하고 아 이게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돈을 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더 뭐 재미를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의 안전 또 확보 차원에서도 네. 한번 좀 이 구조를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네. 좀 공부를 한번 하는 계기 그리고 나서 전 좀 다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 투자로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금융 투자를 많이 해서 금융이 좀 재미있는 나라가 되면은 네,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유튜브에 요즘 뭐 예전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사라, 이 종목이 종목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의 방송을 많이 들었다면 그렇죠. 요즘에는 김범주 앵커 말한 대로 중장기라든지 위험하다, 아니 뭐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때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뭐 갖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공부가 되는 환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구조, 금융 상품의 구조, 아니면 현재 세계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좋은 경제 방송이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많이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또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자기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존의 증권 방송처럼 오늘은 이 종목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찍어주지도 않고 찍어서도 안 된다는 거를 솔직히 얘기하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 나도 시장이 오를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할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서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 채권 비중은 얼만큼, 안전자산 비중, 현금은 얼만큼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운영했다고 해서 자기 시장이 실제로 운영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네네. 그런 지금 제가 얼핏 떠오르는 전문가들이 한 너댓 분 계신데 그런 분들 뭐 책을 낸 자기가 보통 이제 서점에서 가서 어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책을 읽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분 찾아보면 100%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요즘에. 요새는 그렇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방송을 꾸준히 하루에 한두 개씩 들으면 물론 이제 그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네네네.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른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은 워낙 그 기존 증권사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 망했던 얘기들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좋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계속 망하다 여기서 벌었는데 그때 망고 이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여러 가지 도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도표들 설명이 다소 어렵다는 특징은 있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석유에 관해서도 지금 원유에 대해서 전부 다 원유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고 그거 말고도 또 뭐 이제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 얘기를 할 때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소비 뭐 문제 뭐 이런 것들, 메르스 때 얘기, 사스 때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들어보면 저도 되게 즐겨 듣거든요. 특히 재밌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ETN에 접근하는 거, 원유에 대해서 배경을 듣고 기사를 좀 찾아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심지어는 오페크 협상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유 ETN에 하려는 분들은. 원유가 지금 이거니까 연말에 이렇게 간다니까 난 이거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선 빵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각종 예측들을 보고 그게 자료 찾아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도 되는데 신문 기사는 그렇게 방송 기사는 그렇게 자세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원유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에 물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공부하고 오히려 뭐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든가 뭐 구조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든가 뭐 판단 내려서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고 이거를 봐야 되는 요소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 그런 좀 진짜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저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뭐 짚어보자면 내가 아는 걸 하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괜히 들어가서 저게 재밌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내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랬다가는 뭐 나에게 돈을 맡겼다거나 이런 맞아요. 분들한테 좀 누를 끼칠 수 맞아요. 있다.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우리 버핏 형님이 네, 늘 버핏.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게 이게 나한테 김원 네. 앵커 말한 대로 나한테 맞는 게 있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희도 경제부 기자가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뭘 맞출 수 아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뭘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들 좀 이렇게 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같은 데서 쓸데없는 과목 다 치우고 이런 거 금융 공부 금융 혹은 세제 세금 혹은 고용 그 노동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뭐가요? 어려워요. 그 시험 보면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 시험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막 되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내가 겪어야 될 상황들이고 내가 이제 맞아요. 알아야 될 지식들이라면 학교에서 왜 그런 거를 굳이 안 가르칠 야 우리는 이렇게 좀 럭셔리한 거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좀 고급 지식 이런 거 가르치는 야 그런 건 알아서 배워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만약에, 일깨워주면 네, 지금 그 금융에 대한 갖고 있는 상식을 대학교 때 알았다면 지금 제 재산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재산도 해요. 다르고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질 거고. 왜 웃죠? 아니, 망했을 맞아요, 수 맞아요. 있다는 얘기가요? 아니, 망하는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질 수 있다는 아니에요, 얘기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생활 경제 같은 거 가르치면서 네. 뭐 1장은 근로기준법, 뭐 2장은 이제 관련된 뭐 세금이나 뭐 혹은 뭐 이런저런 그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3장은 뭐 금융과 뭐 투자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저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워렌 버핏과 그 찰리 멍거에 관한 이야기, 멍거님, 네, 네. 멍거님에 관한 이야기, 네. 그 둘의 이야기 되게 재밌거든요. 그 찰리 멍거 자서전을 한 권 읽었었는데 하여튼 그 둘의 얽힌 얘기들만 갖고도 충분히 그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이래서 쉬운 그런 것들을 만들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교육은 너무 답답해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바꿀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저희가 말한 거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뭐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지금의 툴로 예측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 도장 찍어서 야 48달러인데 45달러 되면 내가 뭐 3달러 준다. 뭐 이거는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걸 다 하나 참고를 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도 돈이 들어갔다. 어제 어마 들어갔어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아, 그리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생 상품은 이건 진짜 안전한 거래. 이건 되는 거래라고 해도 진짜 개인이 그걸 하려면 정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주식에서 내가 아는 회사, 이 회사는 그냥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내가 잘 아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도 정말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산다. 특히 원유 ETF, ETN 같은 거는 진짜 약간 개인들이 투자를 하시기가 진짜 까다로운 상품이고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계류율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물들 갈아탈 때마다 5월물에서 6월물로 6월물세 원유의 선물을 5월물에서 6월물로 6월물에서 7월물 갈아탈 때마다 롤오버 비용이라고 거기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뭐 ETF 같은 경우는 이것도 투자자한테 전가가 돼요. 그 비용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웬만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는 그 기름값만 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결정하는 게 참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원유 ETF, ETN 같은 거는 그건 또 완전 다른 스테이지의 투자 상품이다. 그걸 좀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저희는 6일 연휴가 있는데
어차피 해당도 안 될 뿐더러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저희 녹음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6일 연휴와 슬프게도. 아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징검다리로 연휴일 때 너무너무 아이템이 하기가 아이템을 힘들어가지고 미리 구해놔야죠. 네, 미리 구해놔야 해야 아침 되는데. 방송을 할 수가 네. 있는 거고. 어쨌든 쉬시는 분들은 좀 알차게 네. 수칙을 잘 가면서 좀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대신 또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왜 이걸 나한테 주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난 그래도 살만한데 이걸 왜 나한테 주지? 근데 줬는데 줬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데가 이제 정해져 있고 동네에 가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쓰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만 쓰게 되지가 않더라. 10만 원만 써야지 이러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가더라도 실제로 가보면 조금 더 두 배를 쓰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게 되고 그건 술집에 쓰셨나요? 뭐 동네 음식점 같은 데 네. 쓰셨나 봐요. 네. 그래서 줄 때는 이걸 왜 날 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알겠더라. 동네에 내가 뭔가 좋은 포인트네요. 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6일 연휴를 좀 알차게 활기차게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좋겠고, 좀 전에 기사 보고 저도 웃은 게 이제 그 강남구청장 그 강남모녀 때문에 유명해진 강남구청장이 얼마 전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가격리자 중에 패키지를 주잖아요. 햇반하고 뭐 김하고 뭐 네. 라면하고 주잖아요. 소고기를 갖다 달라고 한 분이 있다. 아 진짜요? 네, 내가 이런 걸 먹겠냐. 소고기를 갖다 달라라고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오늘은 네, 적절한 선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소고기 너무한 정말 드시고 돼지고기도 싶었나 아니고. 보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왔으면 저 미국산 프라임 등급을 원하신 건지 뭘 원하신 건지. 담배 사다 달라고 한 사람들도 있다고. 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적당히 좀 수준을 지켜가면서 모든 걸 좀 우리 좀 양식이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양식이 있으니까 좀 믿고 한번 양식이 있다는 게 이번에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잘 된 겁니다. 극복을 좀 이런. 같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네, 저는 또 꾸준히 하던 대로 소비를 계속, 이번 주도 저 소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연휴 전날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네. 부처님 오신 날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에 올라가는 게 네. 부처님 올라가는. 그리고 어린이날 다음날 녹음해서 또 우린 또 6일 연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죠. 아 즐거워요. 즐거워요. 아까 쉰다면서요. 아니, 이제 나 쉰다 그랬다가 혼날 것 같아요. 그냥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래야죠. 아니 쉴 수 있는 사람은 쉬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와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4월에 오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좀 부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겁니까? 아니 네. 처음 보는 것 부처님 같아요. 4월에 오면 안 됩니까? 아니 4월에 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